그리고 나서 저자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앞서서 현재의 시대상이 어떤지, 현대의 교회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특별히 젊은이들의 사회적 행태들, 그런 모습들은, 사회적 모습들은 어떠한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이 2009년 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아니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 저자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사회의 상황, 그리고 20, 30년 전이나 된 미국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참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 사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자는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를 만들어가는 6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진리의 상대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 인식 분야의 교수로 활동한 앨런 블룸이라는 분이 미국 정신의 종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로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믿거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로버트 벨라는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취향이 바뀌면 선한 것의 본질도 따라서 바뀐다. 중대한 윤리적 미덕을 한 개인의 취향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엔 이 사람들에게 2가지만 남게 되는데 한 가지는 당신의 생각을 주위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전부터 많이 느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주의화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강요가 되고 결국에는 불법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아예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책이 쓰여진 2000년이면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전도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선교단체가 예배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 건물을 빌리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예배 장소 동아리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잘 빌려줬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신천지나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이단 IYF 같은 그런 이단 단체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기독교 단체가 장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 단체는 빌려주면서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냐. 그때 당시 기독교 단체가 이단들이 활동 못하게 막아왔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항의를 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아예 종교 행사에는 장소를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명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선교단체의 큰 행사를 위해서 어떤 대학교의 큰 홀을 한번 빌리려고 했는데요. 아예 종교 행사에는 건물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맞닥뜨린 현상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빈곤과 부의 격차입니다. 1983년 미국의 전국 우수교육위원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적,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이번 세대는 그들 부모 세대를 능가하지도 동등하지도 비슷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경향은 빈곤과 깨어진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는 미국의 자녀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안정된 가정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 기회가 감소하고
고용이 되더라도 자기 능력보다 낮은 위치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부모 세대만큼의 부를 누리지도 못하고 청년들은 그들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지만 나 혼자 벌기 부족해서 이제는 맞벌이로 돈을 벌지만 충분히 벌지 못해서 즐기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 안에서 경제라는 것은 무한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체하게 되고 심지어는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어떤 산업이 영원히 우리나라 안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죠. 그리고 영원히 그 기업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임금이 너무나 세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모든 제조업들이 많이 넘어갔었죠. 예전에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전 세계 공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오지 못하고 더딘 발전 그리고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체기를 보내는 국민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양질의 고용 기회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제조업이 옮기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달된 기술직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직군은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업무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가 옮겨가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 외에는 자기의 능력보다 못한 위치에서 일하면서 평생을 경제적 압박 속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20, 30대가 그렇습니다. 코인 빚에 시달리고 영끌 부동산족까지 이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 받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연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하는 지금 이 나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 20, 30대, 40대 이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끌어안고 사는 세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한 청년들도 많고 깨어지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잘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 결혼해서 두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자른, 생활비가 모자른 세대들입니다. 그렇다고 노후가 보장됐습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젊은이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때 당시 미국 사회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가장 비싼 상품이 되다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만 우리를 바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제 두 사람이 다 벌어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벌어도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미국의 전업주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게다가 높아지는 세금, 또 비싼 보험료, 높아져가는 교육비,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 세대가 압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 맞벌이가 그렇게 늘어가면서 그렇게 둘이 벌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을까요? 경제학자 로버트 사피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주부의 취업률이 29%에서 51%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의 평균 수입은 그대로이다. 예전에는 혼자 벌어도 생활비가 감당이 됐지만 이제는 둘이 벌어야 생활비가 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갔다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젊은 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죠. 불과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외벌이로 사는 게 가능했던 시대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 현상으로는 자아 성취를 추구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 성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1980년대에 20대를 대표하는 완다 우르반스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요리한 음식이나 우유 대신 햄버거와 저칼로리 콜라를 먹고 자란 세대이다.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 이 세대는 사랑이고 결혼이고 자녀들이고 어떤 것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이든 일반적이든 간에 이전 세대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기관을 신뢰하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도록 시야를 좁혔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나만 바라봐야만 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젊은이들이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생긴 현상이라기보다는 더 큰 세계, 이 세상에 대한 환멸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에 실망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조차 실망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에게 배신당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실망했습니다. 부모님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모님이 가진 경제적 이유이든 또 자아 성취를 이뤄가려는 과정이었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개인에게 치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결혼, 가족, 친구 간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더 많이 본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 이 어린 세대를 바르게 키워오지 못한 이 비싼 값을 이 사회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비싼 값, 그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현상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현상은 가족을 다시 정의하다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여자가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을 직장으로 보낸 것은 남녀 평등주의였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터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1990년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화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가장 큰 희생물이 된 것은 그 세대의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상담 담당 이사인 주디트 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담 치료가 가장 어려운 학생은 부모 양쪽이 다 자기 일에 바빠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대학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 역사학자 바바라 화이트헤드는 오늘날의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지난 세대의 부모들보다 40% 정도 적다라고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1분 동안 짧게 돌보는 관리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분만이라도 부모가 주는 것과 같은 영향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다.
자녀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만약 부모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마약, TV, 쇼핑몰, 친구들과 같은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손에 길러지지 않은 세대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도 많이 있지만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도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양육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는 부모들 아래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 당시 미국 사회와 또 닮아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누구의 손에 키워지고 있습니까? 저도 학원 강사라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느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 스케줄표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어떻게 이걸 다 하나 싶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맞벌이 부부의 무덤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아이를 학원을 계속 퇴근할 때까지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먹거리들을 무한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공허한 마음, 무언가 그 빈 마음을 채워져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겠습니까? 안타까운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죠. 그리고 그 뉴스 댓글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러면서 촉법 소년법을 없애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룹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왜 요즘 청소년들이, 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해져 가는 것일까? 그것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져야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의 문화,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에 영향을 미쳤고 부모가 결국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미국 사회의 6번째 현상이 그 비싼 값을 치르게 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6번째 미국 사회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괴적 행동이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학생들 스스로가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3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마약, 성적 학대, 그리고 자살이었습니다. 마약은 1960년대에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유행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협하는 재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1990년대에는 2만 5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문에 문고리를 3개를 채워야 하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데도 염려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웃집 마약 중독자의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당시 미국 사회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마약, 폭력성, 성적 학대, 자살,
20, 30년 전의 미국 사회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연예인 누가 마약을 했다, 이런 뉴스들을 간간히 우리가 접했는데요. 지금 2022년에 우리가 접하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마약이 퍼졌고 마약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술값과 마약값이 지금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구하는 것이 술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으로 또 스토킹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늘어가고 있죠. 이제는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밤에 잘 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의 참 독특한 문화였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와, 한국은 안전하다 라고 여기던 것이 밤에 다니는 문화였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안전하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밖에 낮에 내보내도 불안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도 심각해졌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길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미국의 30년 전, 20년 전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오히려 더 빠르게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져가고 청년들은 마약에 빠졌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사이즈를 불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대형화되었고 정형화된 시스템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종교인, 종교 지도자 하면 막연히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을 해왔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더 견고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고인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하다 싶어 보이는 데마다 손을 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배웠다. 방송 매체를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체의 전문가들처럼 능란하게 정보를 가공하고 이동시킨다. 이러한 것은 유익하지만 자칫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을 사역이라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슬며시 들어오게 한다. 정보를 내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경향은 필요한 사람을 더 붙이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돌보기 위하여 다른 사역자 한 사람을 더 고용한다. 그 이후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 사역자의 책임이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이즈를 불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일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러한 능력이 교회에서도 선호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저처럼 목회 현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목회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아마 교회 사이즈를 충분히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기업의 성장 방식이 교회를 발전시켜 오는데 주된 방식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또 전쟁으로 황폐하고 병들고 참 힘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진 문화를 들여와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술, 담배를 금하자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들이 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살았고, 그러면서 집안일, 생계,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술 마시면서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패는 그런 현상들이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다 술 때문이다, 노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자, 노름을 금하자 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선한 문화를 온 지방에 퍼뜨렸던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 병들어가는 모습을 대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왔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해온 교회의 모든 선한 행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그건 모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함과 동시에 또 교회의 몸통을 유지해 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는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가서 그곳을 탐방하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현대교회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첫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